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최상목 권한대행이 오늘 국무위원 간담회를 열고 의견 수렴에 나섭니다. 네, 패널 4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병목 정치평론가, 김상일 전 민주당 부대변인, 최진영 변호사, 장현주 변호사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민주당은 마 후보자 임명이 이루어질 때까지 국정협의체에 불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관련해서 여야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내란 세력과 협조하거나 자꾸 이를 회피하는 식으로 행동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민주당의 정확한 입장을 표명하고 천명한 거다, 이렇게 이제 국무회의를 하게 되는데, 그 결과를 지켜보고 대응을 하겠다고 말씀드리고, 마은혁 재판관 임명만 압박하지 마시고 국정협의체로 복원해서 국정의 안정, 민생의 안정에 책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야가 정말 간만에 민생을 챙겨보겠다고 머리를 맞대고 나선 게 이번 국정협의체인데 민주당이 끝까지 보이콧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글쎄, 결국 그 정치라는 게 이제 국민을 보고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자, 그런데 민주당은 국민의 힘을 보고 하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국정협의체는 추경 문제를 비롯해서 뭐 그 반도체 특별법이니 뭐 여러 가지의 민생 현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를 지금 여야 국회까지 그 함께 논의를 해보자고 마련한 자리인데, 그걸 마은혁 후보자 한 사람의 임명 문제하고 바꿀 수 있다, 이 얘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국민들 예. 앞에. 그러면 과연 그 국민들의 다수가 마은혁 후보자와 국민 민생 문제를 바꾸려는 민주당의 방침에 얼마나 동의할 것인가? 그건 뭐 제가 새삼 여기서 측정을 안 해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마은혁 후보자 임명과 국정협의체를 연계를 해서 불참 의사를 밝히면서 계속해서 압박을 좀 강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네. 어떻게 보세요? 지금 당장은 지금 탄핵 이 국면을 빨리 해소하고 그다음에 내란의 그 이슈를 예. 빨리 해소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좀 전에 우리 최병목 편집장님 말씀처럼 국민을 위하는 정치 세력이 나중에는 인정을 받는다는 부분은 좀 생각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더더군다나 제1당이고 그냥 제1당이 아니라 거대 의석을 가진 제1당이라는 부분을 예. 좀 더 생각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투쟁 일변도로만 나가면 국민들은 벌써 집권을 한 것처럼 생각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중도층이 많이 생길 수 있다. 이 지점을 좀 유념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에서는 지금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입장을 좀 기다려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 비공식 간담회, 국무위원 간담회가 열립니다. 근데 이 간담회가 공식 국무회의가 아니기 때문에 기록도 속기 기록도 남지 않는 회의거든요.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의견들 나올 것으로 보세요? 그렇습니다. 결국은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의견을 들을 것 같고, 지금 뭐 후문을 보면은 상당히 강경하게 임명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의견을 비롯해서 다양한 스펙트럼의 의견이 나오는 건 사실입니다. 예. 하지만 이 상황 속에서 한마디로 그 최권한 대행은 좀 기다림의 미학을 얘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아시다시피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이 그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라라는 취지의 의무 이행 판결이 아니고, 그와 같이 임명하지 아니한 것이 한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한 소송에 불과합니다. 예. 그럼 확인했다고 해서 그것을 바로 즉각적으로 임명해야 된다는 의무는 없는 것이거든요. 거기다 더불어서 지금 한덕수 총리 권한 대행에 대한 탄핵 결정을 대통령 탄핵 결정 이전에 지금 선고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컴백할 경우 결국 한덕수 권한 대행이 결정을 하면 되는 이런 다층적인 얘기가 있다 보니까 예. 이 상황 속에서 의견을 청취를 하는 것이지 국무회의를 통해서 의결을 하지 않다라는 그런 맥락 같은 경우에는 결국 지금 최상목 권한 대행으로서는 좀 기다리려고 한다라는 의도가 깔린 어떤 나름대로의 결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민주당 내에서 최상목 대행에 대한 탄핵을 언급한 목소리도 나왔는데 이게 처음도 아닙니다. 실제로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할 수 있을까요? 지금 보면 박찬대 권한 대행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임명하지 않으면은 권한 대행을 임명할 수 없다라고 하지만 사실 속내는 탄핵을 하고 싶겠죠. 예. 하지만 탄핵을 하면 이번에는 30번째 탄핵이 되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 역풍 이런 걸 생각해서 현실적으로 탄핵이 무르익었다라고 하지만 그렇게 나갈 가능성은
가능성은 현저히 낮지 않을까 예측합니다. 네, 뭐 앞서서도 잠시 짚어주셨는데 한덕수 총리의 탄핵 심판 결론 이르면 이번 주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도 고민이 되는 지점 중에 하나예요. 사실 최상목 권한대행은 권한대행의 대행이잖아요. 다시 한덕수 총리가 복귀를 하게 되면 권한대행의 대행이 했던 그 결정도 무마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법적으로는 어떤가요? 그러니까 말씀 주신 것처럼 한덕수 총리의 탄핵 심판 결과가 만약에 예. 인용된다라고 한다면 그대로 최상목 대행 체제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기각이 된다라고 한다면 한덕수 총리가 다시 복귀를 하게 되는 것이고 한덕수 총리의 대행 체제가 다시 돌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렇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소급표가 있어서 뭐 최상목 대행이 그동안 대행으로서 했던 일들이 다 무효가 된다거나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동안 최상목 대행이 법적으로 정당한 권한을 갖는 대행으로서 여러 가지 업무들을 처리해 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한덕수 총리에 대한 어떤 탄핵 심판 결과 전에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한다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한덕수 네. 총리가 돌아오는 일이 있더라도 사실상 그 임명 행위 자체가 무효가 된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최상목 대행으로서는 오늘 국무회의를 거쳐서 사실 정무적 판단이나 정무적 고려가 개입될 여지는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법적으로 헌재가 확인해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을 좀 심도 있게 고려를 해서 판단을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헌재가 오늘부터 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평의를 재개를 합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17일 이전에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관측이 있는 상황인데 마은혁 후보자가 만약에 임명이 된다면 이 선고 일정 더 늦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아무래도 재판부가 이제 새로 그 배치가 되면 뭐 예. 공판갱신 절차라는 걸 거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마은혁 후보자가 만약에 임명이 된다면 한 번도 변론에 참여한 적이 없기 때문에 네. 그 변론 과정을 그 다시 한번 마은혁 후보자가 이제 그 들여다보든가 예. 아니면 마은혁 후보자를 그 이 심판 그 결정할 때 빼든가 뭐 이렇게 되는데 아마 현실적으로 빼기는 어려울 거고요. 그렇게 되면 포함시켜서 하다 보면 다소 늦어지겠지만 그건 절차상의 문제고요. 아마 늦어져도 많이 안 늦어질 겁니다. 그러나 그에 앞서서 먼저 해야 될 문제가 마은혁 후보자가 임명이 돼야 되잖아요. 예. 근데 제가 보기에 아마 오늘 그 비공개 국무회의 간담회를 하면 거기에서 국무위원들의 반발이 상당히 강할 것이기 때문에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일이 없을 것이고 지금 우리가 이런저런 마은혁 후보자 합류 시 어떠한 문제를 시나리오별로 이렇게 점검하는 것도 무의미해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마은혁 후보자 임명 관련 이야기 해봤고요. 이번에는요, 국민의힘 지도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 예방한 이야기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떤 이야기가 전해졌는지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여러 차례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구치소에서 수감돼서 이런 상황을 맞게 된 것에 대해서 마음이 무겁고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여당이 단합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돌이켜 보건대 개인의 소신이야 항상 있을 수 있지만 집권당의 대표가 소신이 지나쳐서 사사건건 대립각을 세우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힘을 합쳐야 한다. 네, 신동훈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의 목소리를 통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전달한 이야기 저희가 들어봤는데 네. 하나하나씩 좀 짚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먼저 박근혜 전 대통령 여당이 단합해달라는 이야기를 네. 전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 시점에 네. 국민의힘 지도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 예방한 걸 두고서도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어요? 뭐 지도부가 예방한 것도 예방한 거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메시지도 저는 굉장히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전 대통령이잖아요. 전 대표가 아니라 전 대통령이시면 예. 국민 통합을 먼저 생각하셔야죠. 그 당 단합을 먼저 얘기하시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당 단합도 그렇습니다. 지금 민주당도 뭐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다양한 목소리를 엉두르는 단합은 해서는 안 된다고 예, 얘기하죠. 예. 근데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은 꼭 당의 다양한 목소리를 누르는 듯한 단합을 얘기하신 것 같아서 저는 굉장히 아쉬워요. 그리고 거기에서 뭐 유승민 전 대표라든가 한동훈 전 대표라든가 이렇게 좀 다양한 목소리를 내는 거를 좀 또 경고하듯이 예, 예, 예. 메시지를 낸 것조차도 저렇게 하시면 특정 세력을 위한 원로? 이렇게 되실 텐데 왜 저러셨을까? 저것이 네. 전직 정치인
국가 원로로서의 모범적인 모습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최진영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입에서 나온 단합이라는 의미에는 굉장히 많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 한 줄 아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2016년, 17년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그 이후에 그 새누리당 같은 예. 경우에는 제가 기억하기에 그 자유한국당과 그 바른정당으로 분열됐지 않습니까? 결국 그에 따라서 대선, 총선 완전히 보수 몰락의 길을 갔던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지금 그 유승민 전 의원이라든가 아니면 김무성 예. 대표가 도장 들고 나르샤 뭐 이런 일들이 있으면서 본인이 어떤 탄핵을 넘어서 보수가 붕괴를 했던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상황 속에서 결국 어제 같은 경우 그렇기 때문에 이런 메시지를 낼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전 국민을 상대로 어떤 메시지를 냈다고 하면 그것은 전체 통합을 얘기했을 겁니다. 하지만 어제는 당내의 목소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전 국민에 대한 목소리로 확장해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 부적절한 것이고 적어도 현 상황 속에서 보수가 분열된 것을 통합하려고 하는 그런 메시지 자체는 상당히 의미가 있고 대구, 경북, TK, PK에서의 어떤 단합을 넘어서 그것이 경부선을 타고 서울로 네. 보수를 결집시키려고 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어떤 그 이번 현재의 지도부의 전략이 아니었나 평가를 합니다. 네. 아니, 근데 제가 드린 말씀은 꼭 네. 그런 거가 아니라 민주당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예. 그럼 민주당도 그러면은 단일한, 단합 뭐 이런 것만을 가지고 지금 하는 거에 대해서 그럼 국민의힘은 동의하는지 한번 돌아봐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죠. 네, 알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그런가 하면 집권당 대표가 소신이 지나쳐서 사사건건 대립각을 세우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발언도 한 것으로 전해졌거든요. 일각에서 잠시 김상일 대변인이 짚어주셨지만 일각에서는 이제 한동훈 전 대표 겨냥한 발언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었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렇죠. 뭐 한동훈 전 대표의 이름을 명확하게 적시하지는 않았지만 사실 듣기에 따라서는 한동훈 전 대표가 당연히 떠오를 수밖에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집권당 대표가 소신이 지나쳐서 예. 대립각을 세운다. 이 얘기는 한동훈 전 대표가 당대표 시절에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과 대립각 그리고 갈등 벌여왔던 것 이걸 지적한 것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예. 지금 사실 당내에서 이른바 뭐 배신자 프레임이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될지 그러면서도 본인이 만약에 조기 대선이 열린다라고 한다면 또 유력한 대권주자로서 다시 발돋움할 수 있을지 이런 좀 어려운 숙제가 눈앞에 있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생각 듭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겨냥한 것으로도 해석이 되는 한동훈 전 대표가 어제 TV조선 뉴스9에 출연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입장을 밝혔는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풍파를 많이 겪었거든요. 네. 밖에서 잘 모르시는 그럴 때마다 많이 지켜주고 서로 도와줬던 관계였습니다. 저는 그래도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렇게 된 상황에 대해서. 근데 네. 고통스러운 면이 있고요. 다만 저는 좀 아쉬운 점은 저 말고 더 많은 사람들이 또 직언을 하고 충원을 해서 문제를 바로잡으려고 노력했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한동훈 전 대표가 앵커의 그 윤석열 대통령 관련한 질문에 굉장히 수초간 뜸을 들이면서 고심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거든요. 뭐 그래도 미안하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지금 한동훈 전 대표가 소속돼 있는 정당이 국민의힘이잖아요. 네. 국민의힘에서 그동안 한동훈 전 대표가 그 보여왔던 여러 가지의 움직임 이 부분에 관해서 국민의힘 지지층의 다수가 불편해한다. 이건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대목 아닌가요? 아마 그 부분을 계속 의식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서 자 비상계엄 그다음에 탄핵의 앞장서 비상계엄 해제 탄핵의 앞장선 부분 비상계엄 해제까지는 뭐 이제 상당수가 뭐 그럴 수 있다고 쳐도 탄핵의 앞장서는 부분에는 국민의힘 당원들은 예.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한다고요. 그거를 집권당 대표가 저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까?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거든요. 예. 아마 이런 저항, 반발 뭐 이런 것들을 지금 한동훈 전 대표가 정치를 재개하는 마당에서 네. 이제 미안하게 생각한다 이러면서 뭔가 완충을 좀 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이런 것들은 첫인상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정치에서 낙인 찍기라는 게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당원들이 한동훈 전 대표가 지난 몇 달간 보여왔던 그 움직임에 대해서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라고 이미 상당한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예. 그 부분을 지금 몇 마디로 한동훈 전 대표가 다 그걸
진정시킬 수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아마 끊임없이 노력하지 않으면 예. 계속해서 그 본인의 정치 활동 재개하는데 상당한 부담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한동훈 전 대표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 참석자들을 향해서도 메시지를 냈습니다. 먼저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저는 이 광장에 나온 분들에 대해서 대단히 미안하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 선의로 자기 시간 내서 나오시는 거잖아요. 그 마음이 여러 가지가 충의가 있겠지만 저는 이 마음은 공통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이라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이 나라를 망치는 걸 막아야 되겠다라는 애국심, 그런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미안하다, 고맙다라는 말은 하긴 했지만 탄핵 반대 집회에 대한 의견은 내지 않았고요.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발언을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 편집장님 잘 말씀을 해주셨듯이 일단은 현재의 거리에 광장에 강성 지지층의 감정과 분노가 굉장히 아직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좀 완충적인 메시지를 먼저 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 이야기를 한 것은 거기에 세력들이 이제는 목표를 좀 조정해야 될 시기가 오고 있다라는 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는 탄핵 찬성 반대 이런 거보다는 정권 재창출, 그다음에 이재명 정권 탄생 저지 뭐 이런 걸로 목표가 이동이 돼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 탄핵이 결정이 되면 이런 이슈로 자연스럽게 넘어갔으면 한다라는 바람이 섞인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신속한 결단이 필요할 때도 있는 것 같다. 그러면서 개헌 반대 같은 경우도 그랬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어제 그 TV조선 인터뷰는 본인의 책 국민이 먼저다 내용을 엑기스를 뽑아서 했는 것과 동일한 내용이었습니다. 저 또한 그 책을 다 읽었는데요. 이번에 그 내란을 자백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그 얘기를 했는 것에 대해서 준비된 발언이 아니었다. 그것에 대해서 내 생각이 짧았다라고 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과 오늘 인터뷰를 통해서도 윤 대통령에 대한 개인적인 미안함을 얘기를 했지만 본인의 판단이 결국 맞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인의 판단이 맞을 수는 있습니다만 이런 걸 가지고 지금 그 헌법재판소 탄핵 결정 직전에 나올 경우에는 결국 민주당으로부터 역공을 당하고 이용을 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지적한 듯한 그런 말씀을 했는 건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나온 것도 한 박자 빠른, 반 박자 빠른 그런 어떻게 보면 정치 복귀인 것인데 과연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특히 자유우파 보수를 지지하는 주된 어떤 그 지지층이 과연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지지를 이어갈지에 대해서는 저는 여전히 아직까지는 좀 지켜봐야 된다고 봅니다. 네, 한 전 대표 내일 북쿠 선트를 열고요. 그 다음에 모레에는 대학생들도 만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전 대표 최근에 공개 행보를 재개하는 게 시점이 탄핵 심판 최종 변론이 끝나고거든요. 보수층 결집하는데 어떤 작용할 거라고 보세요? 뭐 한동훈 전 대표 측 입장에서는 뭐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지금 뭐 사실 작년에 한동훈 전 대표가 당대표에 당선됐던 그 경선 때와는 지금 국민의힘 당내에서의 어떤 정치적인 지형 자체가 많이 바뀌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특히 당원들의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비토론도 상당히 커진 상황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전 대표로서는 일단 당원들의 그런 본인에 대한 거부감 자체를 좀 없애야 되는 과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좀 젊은 층들을 상대로 해서 특히 이제 대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먼저 조금씩 다가가는 전략을 세우는 것 같아 보이는데요. 일단 지금으로서는 뭐 초입 단계니까 판단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앞으로 한동훈 전 대표가 어떻게 당원들과의 간극들을 좁혀 나가는지 이런 부분들을 본다라고 한다면 당내 입지를 다시 되찾을 수 있을지 판단 가능해 보입니다. 네, 민주당 이재명 대표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이 대표가 최근 한국판 엔비디아 발언을 해서 정치권 공방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먼저 이 대표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회사가 하나 새로 생겼다. 그중에 국민의 지분이 30%다. 그래서 그 70%는 민간이 가지고 30%는 국민 모두가 나누면 굳이 세금에 막 그렇게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오지 않을까요? 국민의힘에서는 전체주의적 모델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민간 기업이 이제 어마어마한 부를 창출을 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걸 국민한테 나눠주겠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게 가능한 일인가요? 저는 저 얘기를 듣는 순간 유토피아를 먼저 생각했어요. 이재명 대표가 그리고 있는 국가의 미래상이 유토피아일 수는 있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거냐?
불가능한 일이죠. 예.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아마 국민 지분이 30%, 그거는 이제 결국 국가가 그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됐으면 오늘날의 엔비디아는 없었을 겁니다. 엔비디아는 민간의 창의성이 결집돼서 나타난 예. 그야말로 그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그 민간 영역의 그 작품이지요. 이 작품에 국민 공유 이런 발상을 넣는 순간 국민의힘이 얘기하는 바로 전체주의적 모델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가 없다. 예. 그리고 그렇게 파이가 그다음부터는 커지지도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모든 정책이 결국은 현실성이 있었고 현실화가 돼야지 빛을 좀 내는 거잖아요. 오세훈 서울시장도 뭐 이 대표를 향해서 우클릭 포장하고 실제로는 사회주의로 나가는 거다 이렇게 비판을 하기도 했는데 이 엔비디아 이 정책 어떻게 보세요? 쉽진 않죠. 왜냐하면 네.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국가가 어떤 지원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한 간섭이 굉장히 심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국민연금이라든가 아니면 국부펀드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실적이 좋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예. 민간 리더십을 그대로 인정해주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은 민간 리더십이라는 건 뭐냐면은 성과에 대한 보상 이런 것들이 체계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국가가 30% 지분을 가지게 되면은 그 보상에 대한 국민의 거부감을 그대로 예. 또 반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저런 모델이 우리나라에서 성공한 사례는 많지가 않습니다. 해외 같은 경우는 조금 문화가 달라서 성공을 하고 뭐 국부펀드나 이런 데서도 민간 리더십이 들어와서 충분한 어떤 노하우를 가지고 수익을 내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우리의 풍토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건지는 아직 저는 좀 쉽지 않은 일이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여당이 철진한 색깔론을 꺼내들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념과는 뭐 전혀 상관이 없는 얘기다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민주당이 이상은 높게 한다 하더라도 바른 땅에 딛고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걸 듣자마자 트럼프가 그린란드 인수하겠다는 얘기가 비슷하게 들었습니다. 아예 엔비디아를 할 것이 아니고 그냥 북한을 인수하겠다고 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국가가 우리가 어떤 지원을 한다, 국가가 기업을 지원을 하고 세제 혜택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엔비디아를 예. 만들 수가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의 학생이라 한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 쉽게 판단할 수 있을 것인데 꿈을 얘기하는 것도 백일몽을 얘기를 안 되고 현실성을 있는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 이 책임 있는 정치인의 어떤 의무가 아니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근데 하나 꼭 여기 네네.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 AI나 이런 쪽에 너무 뒤처져 있거든요. 근데 엔비디아 칩이나 이런 수도 우리가 너무 적은데요. 민간 기업이 거기에 투자할 자본이 많지가 않기 때문이고 그거에 따른 많은 자본이 투여됐을 때 리스크가 굉장히 크기 때문이에요. 예, 이럴 때 예. 국가가 그 부분을 감당해 줘야 되는 부분은 있다. 그 부분을 좀 감안해서 생각할 필요는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감사원의 선관위 직무감찰이 위법하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 선관위에 대한 견제, 독립성 문제를 두고 여야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양측 입장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선관위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첫 번째 특별감사관법 저희가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고 선관위에 대한 국민적인 걱정과 신뢰의 문제를 회복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비리 종합 세트 선관위의 부패 카르텔이라고 평한 국민의힘의 비판은 너무나도 정확한 자기 반성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1995년 감사원법 개정안을 만들 때 그 감사 제외 대상에 선관위를 뺐었는데 그거를 다시 넣겠다는 게 이번 민주당의 개정안 취지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자, 그렇게 되니까 이제 민주당이 그 지금 선관위의 각종 뭐 채용 비리 그다음에 세컨드 폰 이런 얘기들이 나와서 비리가 막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예. 오히려 그 헌재 입법 헌재 예. 결정 취지대로 감사원이 선관위를 아예 직무감찰에서 제외하도록 제도화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은 인상적으로 어떤 느낌을 받느냐면 민주당이 선관위를 감싸는구나. 이렇게 인상을 받는 거 전혀 무리가 아니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면 민주당이 선관위의 비리까지 감싸나? 이제 여기까지 그 진전이 되면서 아마 민주당은 상당한 어려움에 정치적 부담에 처하게 될 겁니다. 민주당이 왜 저러는지는 알겠는데 예.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언제까지 선관위를 개혁하자는 저
국민적인 명제에 대해서 민주당이 외면할 수 있을까요? 어제 보니까 민주당의 뭐 사무총장이나 예. 원내대변인이 저 부분에 관해서 원론적인 얘기를 했더라고요. 예. 자, 그런데 국민의힘은 이미 선관위 개혁이라는 걸 선점하고 지금 이슈를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어요. 거기에 그 언제까지 외면하기는 좀 굉장히 어려울 걸로 봐서 민주당이 좀 실기한 측면이 있는 것 아닌가. 네. 지금부터라도 민주당이 선관위 개혁, 그렇다고 그래서 민주당이 이제 걱정하는 부분은 이게 부정선거 의혹의 빌미가 될까 이래서 이제 걱정이 되는 모양인데 예. 그거를 구분해 가면서 국민들한테 설명을 하지 않으면 선관위 개혁에 대해서 민주당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네. 선관위 뭐 친인척 부정체육 감사 결과로 드러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민주당이 선관위가 직무감찰 받지 않게 법제화하겠다 이렇게 나서는 건 좀 의혹을 더 확산시키는 거 아닌가, 그렇죠. 감싸고 돈다는 이런 지적이 있는데 거기는 어떻게 보세요? 국민들 시각에서 볼 때는 감싸고 도는 느낌을 줄 수 있다는 거를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선관위에 만들어져 있는 모든 예. 직업은요. 세금으로 만든 공공재입니다. 그런데 이게 특정 가족들이, 특정 집단이 자기들 것인 양 한다? 그게 공정합니까? 선관위의 독립성은 무엇을 기반으로 해야 되죠? 공정성을 기반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선거 관리를 공정하게 한다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자기들의 이익에 대해서 예. 전혀 공정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다른 공적인 일의 공정성이라는 게 있다라는 국민 신뢰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선관위의 가장 기본인 공정성과 독립성이 의심받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그것에 대한 개혁을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저는 당연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선관위를 둘러싼 여야의 공방 이번 주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